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꼭지네요. 웬일이래요? 제가 이번 꼭지에서 모시고 싶은 말씀은 그 강제징용 판결, 그러니까 2018년 10월 폭도 대법원의 판결에서부터 지소미아 파기 소동, 그 다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와 그 공수처 난동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번 목요일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서울 프레스센터 10층 그 국제회의실에서 이제 제 발표 내용인데 제 발표 시간을 제가 줄이려 그래요. 한 20분 이내 가능하면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줄이려 그래서 이 발표를 전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막 건너뛰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전체 풀 버전을 한번 오늘 한 50분 혹은 한 1시간에 걸쳐서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12번째 변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변태의 귀재, 변태의 천재, 변태의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변태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그 성적인 의미에서 저 사람 변태야 할 때 그런 변태가 아닙니다. 이때 변태는 메타모포시스, 그러니까 탈바꿈입니다. 일제시대 이래 저들의 족보를 보면 지금까지 12번째 변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족보를 보면서 이번 12번째 변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들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그 음모가 보통 그 빵빵한 음모가 아닙니다. 저들이 처음 집권했을 때는 그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깨뜨려서 대한민국을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코리아 연방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중국의 제1도련 구상과 맞물립니다. 한마디로 한반도를 중국 제1도련의 주춧돌로 만들겠다. 이것이 저들의 오리지널 목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제1도련이라는 것은 발표되기는 오키나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키나와의 서쪽,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필리핀 앞바다까지, 그리고 베트남 앞바다까지 이 주머니처럼 만들어진 곳, 이 섬을 따라서 주머니처럼 만들어진 곳이 중국의 내해가 돼야 된다. 이것이 중국의 제1도련 구상입니다. 영어로 First Island Chai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위가 비어 있어요. 그 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 위가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서해 그리고 동해의 절반이 중국의 내해화되는 겁니다. 아래는 이어도로 이어지고요. 이어도에서 오키나와 쪽으로 건너뛰고요. 그것이 지금 저들 제1도련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또 그전에도 중국 비행기, 중국 군용기들이 한반도 인근으로 도발적 비행을 하게 되면 항상 이어도에 붙여가지고 동해로 들어가서 대한해협을 따라서 동해로 들어가서 그 울릉도와 독도 사이 쪽까지 갑니다. 이게 뭐냐? 동해의 절반은 자기들 이제 쌍말로 말해서 나와바리다. 그래서 이제 숙회가 오줌 싸고 다니듯이 마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586 집단은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 같은 제1도련 구상에 숨겨진 주춧돌을 한반도로 만들겠다. 이것이 그들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세가 등등할 때 한 5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그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은 중앙정부 무력화 음모입니다. 개헌이죠. 개헌 음모. 두 번째는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이용을 해서 러시아 가스를 대량 도입해서 한국의 에너지 구조를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니까 PNG의 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 즉 한국을 러시아의 에너지 인질 그리고 북한의 에너지 인질. 북한이 송유관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저들은 DMZ와 한박도와 같은 그런 한강 하구의 방어 시스템을 해체해서 수도권 2,500만 인구를 전체를 안보 인질로 만들려고 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저들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과 같은 김일성 사교에게 현금을 긴급 수혈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음모를 해왔습니다. 다섯 번째, 저들은 집권하자마자 바로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해서 삼부를 약속하듯이, 즉 사드 더 이상 배치 안 하겠다, MD 즉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 하지 않겠다, 이런 세 가지 안 하겠다라는 삼불 약속을 문재인이 바로 2017년 가을에 중국 방문 때 했거든요. 저들은 이렇게 중국 섬기기를 해왔습니다. 즉 저들의 다섯 가지 뭐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해체 개헌 음모, 두 번째는 전 국민의 에너지 인질화, 세 번째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안보 인질화, 네 번째는 김일성 사교에 대한 긴급 수혈, 다섯 번째는 정말 그 비열하게 짝이 없는 중국 섬기기. 이 다섯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시도가 노림수가 어디에 가 있냐. 대한민국을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코리아 연방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구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했네요, 그동안. 이 오리지널 이 음모를 구상하던 시점은 2017년, 2018년 초겠죠. 그러나 지금 2019년 말이 되면 너무나 달라졌죠. 2017년 여름서부터 2018년 여름까지 15개월 정도는 망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작년 여름 정도까지, 작년 8월 말, 9월 초까지는 망상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나 2018년 가을 이후, 구체적으로는 9월 말에 있었던 그 트럼프 연설, 유엔 연설, 더 구체적으로는 9월 18일에 그 문재인 평양 방문 기념으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상품군에 대해서 관세 폭탄 터뜨린 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미중 전쟁의 심각성이 점점 심해지고, 그에 따라서 북한 해방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이런 그림이 점점 드러나게 됐다고요. 이거를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들이 오리지널 음모를 부추긴 망상, 2018년 여름까지,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거다. 이거 조중동까지도 얼마나 떠들었어요, 최근까지, 몇 달 전까지. 두 번째,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의 보수혁명이 패배할 거다. 이거 조중동 지금도 틈만 나면 떠들라 그러잖아요. 뭐 한결의 오마의 경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북핵에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을 일정 수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거다. 이거 틈만 나면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면은 2018년 한 여름까지는 이게 먹히는 소리였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이게 더 이상 먹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펼쳐진 상황, 현실 조건이 뭐냐? 첫째, 미중 전쟁에서 중국 패배할 게 확실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 경제 너무너무 좋고요. 홍콩의 위대한 저항이 지난 6월 9일 이후 펼쳐져서 드디어 홍콩에서 11월 24일 선거에서 반중 친민주주의파가 아주 그냥 싹쓸이를 했잖아요. 미중 전쟁에서 중국 패배할 거다. 이게 너무 확실해진 거예요. 두 번째,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보수혁명이 승리할 거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가 민주당 구원투수로 들어오네 마네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도 벌써 딱 한 자락 깔잖아요. 지금 트럼프 탄핵하겠다고 민주당 하원원들 설치고 있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져 임마. 그거 하지 마. 그걸 블룸버그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기 민주당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트럼프 탄핵하겠다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니 뭐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설치니까 점점 더 민주당이 극좌로 표류하게 되고, 민주당이 극좌로 표류할수록 민주당 경선에서는 극좌 후보가 이기겠지만 본선 딱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미국 일관되잖아요. 뭐냐? 야, 정훈아, 이 럼프 아저씨 만나러 올 때는 숙제 해갖고 와. 그 숙제 첫째, 모든 리스트 다 투명하게 까서 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둘째, 무제한, 자유로운, 임의로운 핵사찰 인정해. 셋째, 일단 몇 개 부품, 핵심 기술부터 빨리 반출해. 이 세 가지 숙제를 안 해오면
우리 럼프 아저씨가 정은이 널 왜 만나냐.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하노이 이후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 문재인 586 집단은 더 이상 오리지널 음모를 망상하고 싶어도 망상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바로 저들의 이제 고민이 있고 저들의 변태, 변신의 몸부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미국의 대중 대북 전략 변화의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트럼프라는 한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지금 아주 해괴망측할 정도로 이상한 대중 강경 노선, 대북 강경 노선을 가고 있냐?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이러한 미국의 대중 대북 전략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의 배경에 뭔가 있다. 이게 우선 출발점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도대체 뭐가 있는 건데 미국 정치에 보수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즉 트럼프는 한 명 떠 있는 개인이 아니고 이 미국 정치에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이 보수혁명 흐름을 대표하고 이끄는 인물이다. 더 나아가서 이 보수혁명 이 흐름은 범세계적이다.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시장을 중시하고 주권을 중시하고 PC를 비판하고 획일적 글로벌리즘을 비판한다. 이게 예를 들면은 유로스캡티시즘, 그러니까 EU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회의주의. 이게 지금 유럽을 휩쓸고 있잖아요. 획일적 글로벌리즘 싫다 이거예요. 각 국가의 이민 정책, 각 국가의 주권, 각 국가의 문화 정책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 국가의 전통이 존중돼야 되고. 이게 서유럽을 휩쓸기 시작했거든요. 미국과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일본의 아베 지금 최장수 이제 총리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흐름이 비슷하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요. 문재인 586만 따로 놀고 있지 OECD 전부 다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즉 다시 말해서 이 보수혁명은 미국뿐 아니라 OECD 잘 사는 나라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인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백모의 이론인데 앞에 두 개까지는 일반적인 관찰에서 바로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 변화이고 백모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보수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는 현대문명이 변곡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대문명이 짧게는 산업혁명 이후 250년 만에 길게는 대개 르네상스 이후 600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 만에 현대문명이 변곡점을 통과했다. 무슨 변곡점이냐. 지난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은요. 날이 갈수록 노동의 범위가 좁아져 가요. 노동의 범위가 좁아져 가면 세상과의 그 유대, 연결이 끊기고 세상 이치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돼지화 된다고요. 노동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이게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노동의 범위는 좁아져 가요. 계속 날이 갈수록. 분업이 더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데 이 좁은 노동의 범위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세상 이치가 배 있어요. 우리 말이에요. 피자 배달하는 젊은 친구들의 노동. 별로 그거 예를 들어서 그 뭐 고급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 예를 들면 무슨 거기에 무슨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가 와서 뭐 그 이동 단말기로 두들겨 가면서 아유 어머니 어머니 지금 주문하신 거 보니까 이 카드에선 더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할인 안 받으셨어요? 제가 더 할인해 드립니다 하고 지가 막 카드사 연결하고 본사 연결해서 더 할인 처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한다고요. 이게 뭐냐? 그 친구 뭐 97cc 오토바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피자 가게에서 자기 오토바이 끌고 가서 일하고 그리고 놀 때는 그 오토바이 그 바퀴살에다가 온갖 요란한 그 형광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야광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놀 때는 또 거기다가 머플러 떼갖고 빠르릉 하고 소리 나게 만들고 그러고 막 휘젓고 다니고 운전하는 사람들 보고서 저 개땡땡 욕하게 만들고 이러는 친구일지 몰라도 자기 이 이동단말 두들기고 이 노동 과정에서 세상이 뒤에 우리 본사 연결돼 있고 우리 가게 연결돼 있고 카드사 연결돼 있고 은행 연결돼 있고 뭐 그다음에 우리 본사는 그 뒤로 또 공급사 연결돼 있고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즉 지금은 노동이 이렇게 스코프는 계속 줄어들죠.
한 사람의 노동의 스코프는 계속 전문화되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이라도 뜨면 그 노동 안에 세상 연결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의 방글라데시 앞바다 이런데 인도의 어촌 그 바닷가에 사는 어민이라는 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우리는 그래도요 어촌에 가서 어민들 보면 FRP로 만들고 저기 그 디젤 엔진 붙여가지고 지금 돈 한 3, 4천에서 5천까지 나가는 그런 상당히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보트를 몰고 다녀요 어민들이. 인도 어민들이라는 게 그러겠어요. 거의 뭐 뗏마 비슷한 거 몰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생선 잡지. 그런데 휴대폰을 해요. 이 사람 왜 휴대폰 하냐? 생선 잡은 다음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조그만 그 어촌 포구들 서너 군데 가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D 포인트에. 나 뭐뭐 잡았는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 줄래요? A 포인트. 아, 그 우리 지금 많이 받아서 갖고 오시면 제가 저기 뭐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다 퉁쳐서 2만 원 줄게요. 아예 빨리 오세요. C 포인트 했더니 아, 그거 빨리 갖고 와요. 우리 지금 손님들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그거 내가 3만 5천 원 드릴게. 그러면 3만 5천 원 준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즉 노동의 범위는 계속 줄어들지만 세상과의 연결과 유대가 높아져 가요. 지금은. 이게 사람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새 청년이 왜 보수화되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에. 두 번째, 소통의 개인화가 이루어져요. 소통이 개인화된다는 얘기는 뭐냐. 내 관점에서 보는 내가 보는 세상을 구축해서 공유할 수 있고 내 컨텐츠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마다 다 자기 관점 가지고 자기 세상 만드니까 야 이거 세상 다 빠개지는 거 아니야. 천만에. 사람이 자기 관점을 만들고 서로 비교를 하고 공유를 하면요. 진실을 향해서 수렴해 가요. 진실이 성립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불과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의 세계화죠. 이제는 세계 시장을 떠나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 뭐냐. 군사력으로 딱 포위해 놓고 군사력 안 써요. 군사력은 겁만 주는 거야. 그래 놓고 경제 제재 해버리면요. 그것처럼 무서운 무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거 당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이거 당하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이거 당하고 있고 북한이 이거 당하고 있고 터키가 사고 칠라 그러다가 미국이 두 번 협박한 적 있죠. 터키. 최근에 크루즈 때문에 한 번 협박했죠. 이거 하니까 터키가 바로 깨갱 하고 말 듣잖아요. 네 번째 뭐냐. 석유 안보 체제가 구축된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석유가가 결정된 거예요. 옛날엔 말이죠. 오펙의 이끄는 큰 산유국들, 그 중동 그 석유 패권, 무슬림 석유 패권 산유국들, 이 범털들 모여가지고 요새 미국 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그래? 걔들 아직 겁이 없네. 아, 감산. 그렇게 해서 유가 한 120불 보내.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120불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먹히잖아요. 이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유가가 예측 가능해지고 안정화돼 버렸다고요. 자,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에서 사람들이 세계와의 연결과 유대를 발견하거나 느낄 수 있게 됐다. 소통에서 사람들이 진실에 관해서 수렴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직접적인 군사력의 투입, 그러니까 군사력 가지고 이렇게 틀을 잡고 딱 군기를 잡는 거 말고 군사력의 지주적 사용을 하지 않고도 군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질서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네 번째, 현대문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가 안정화됐다. 석유에 관한 안보 질서가 들어왔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서 드디어 현대문명이 인간을 무의식한 무도덕한 개돼지로 만들어가던 경향을 그 고질병을 250년 만에 극복하고 변곡점을 통과해서 다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미국과 OECD 국가 서유럽의 보수혁명의 근본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중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미중전쟁은 이건 문명의 전쟁입니다. 미중 문명 전쟁입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관점에서 지금 문재인 586 집단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아까 보여드린 표와 같이
이 사람들도 바보 아니에요. 정권 잡았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정권 잡았을 때는 2017년, 2018년 여름까지, 8월까지, 9월 초까지 문재인이 평양 방문할 때까지, 평양 방문 날 트럼프에 의해서 중국이 2천억 불 두들겨 맞는 그날 새벽까지, 우리 2018년 9월 18일 새벽입니다. 그때까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그냥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코리아 연방 만들어서 딱 한국을 이 한반도 전체를 남북을 털어가지고 중국을 섬기는 그 제1도련의 주춧돌, 북동부에 딱 박혀있는 주춧돌로 딱 박아놓고 서해를 중국에 내화시키고 동해의 절반도 중국 내화시키고 이어도의 서쪽도 중국 내화시키고 이렇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의 흉악한 음모를 한 거예요. 중앙정부 해체 개헌 음모, 그 다음에 에너지 인질 음모, 그 다음에 안보 인질 음모, 뭐 이런 음모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 바뀌었거든, 작년 9월부터. 이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기분이 쎄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머리가 쭈뼛 일어서는 거죠. 그거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징용 판결에서 지소미아 선거법 공수처가 그거랑 관계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이 문재인 권력 전반기, 제가 감히 전반기라고 부를게요. 작년 9월 17일까지. 그 전반기에서 작년 9월 18일부터 본격화된 후반기로의 그 한마디로 여름에서 혹한이 온 거거든요. 이 혹한에 오는 거에 따라서 저들이 변태를 일으킨 거예요.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소미아 이거 징용 판결에서 지소미아까지는요, 오리지널 음모 중에 한미일 공조체제 파괴의 축소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할 때는요, 한 자락 깔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에 광우병이 터지기 전에 2006년부터 인류를 덮치는 최후의 공포의 질병, 광우병, 이런 책들이 나와서 스테디셀러로 팔리기 시작해요. 이미 2년 전부터 한 자락 깔은 거예요. 서울대 수의대 그 우머시계 교수, 이런 사람들은요, 광우병이 앞으로 인류를 절멸시킬 거다라고 여기저기 강연하고 다녀요. 광우병 타지기 전부터. 그리고 탄핵 난동도 똑같잖아요. 탄핵의 탄자도 나오기 전인데 2016년 벌써 4월이 되면 북한에서 박근혜 탄핵하라라는 그런 그 요구가 지금 남쪽에 팽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조평통 그 코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밑에 뭘 하기 전에 한 자락 깔아요. 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적이 없어요. 그 굉장히 치밀하게 나름대로 기획을 한다고요. 그러면 강제징용 판결이 지소미아까지 가기 위한 그 한 자락 깔은 거라고요. 강제징용 저런 식으로 판결 내려가지고 국제법 무시하고 일본 속 박박 긁는 판결 내놓으면 일본이 무엇인가 반응을 보일 거고, 그 반응을 꼬투리 잡아서 반일 히스테리 일으킨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를 함으로써 비록 한미 동맹, 한일 협력 체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지만 그 흉내라도 내보겠다라는 애처로운 짝퉁 그 대체품입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시작된 거예요. 이 무렵에.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는 뭐냐면 핵심이 이 사람들 눈에 이제 보이거든. 중국 미중 전쟁에서 패배하고 중국이 패배해서 무력화되면 당연히 분단구조 흔들리고 저 까딱하다가는 김일성 경생국 무너진다. 분단 무너진다. 분단 붕괴한다. 오케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586 집단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걸 이 사람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로 솔루션을 찾은 거예요. 선거법 해서 1+N으로 위성정단 쭉 깔아놓고 공수처로 딱 줄이 틀어버리면은 누구도 끽소리 못하는 그런 나치국가, 유사 공산국가를, 유사 나치국가, 유사 공산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저게. 그러면 우리가 야, 저 사람들 참 이 그 변태를 잘한다. 메타모포시스. 그러니까 탈바꿈을 잘한다. 변신을 잘한다. 변태의 규제다.
근데 저 족보가 그렇습니다. 저 족보가요. 일제 때부터 따지면 한 100여 년 된 족보인데 제가 변태 족보 쭉 따지면 요번 변태까지 12번째입니다. 그걸 잠시 얼른 짚어드리겠습니다. 뿌리는요. 이게 좀 먹물이고 배워야 되니까 당연히 뿌리는 어디 있냐. 중화사대주의 성리학 탈레반입니다. 이 저 중화사대주의 성리학 탈레반 송시열이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청한테 짓밟히고 나서 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은 중화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 관점에선. 청은 아주 개무시해야 될 나라고 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명천지. 위대한 명나라가 지배하는 우주 질서. 그 소리예요. 대명천지라는 게. 1월 숭정. 숭정 황제는 해와 달처럼 빛나네. 숭정이 누구냐? 명나라 마지막 황제입니다. 지금 명나라 자빠진 지 얼마가 됐는데 일제시대 때까지 송시열이네 고향에 거기에 이 숭정제를 모시는 만동묘를 짓고 지금도 지방문화재로 돼 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거기에 일부러 계단도 40cm 뭐 이렇게 해서 기어서 올라가게 만들고 기어 올라가서 숭정제를 한테 절을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도 웃겨갖고요. 일제 때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라고 경성 일본가의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희한한 놈들이다. 일본이 야 거기 가서 제사 지내지 마 하고서 막아놓으니까 그거 개구멍 뚫고 또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서 유생들이 나이 갓 덮어 있고 거기 제사 지내고. 그래서 이조 때 만동묘 묘지기가 이 원님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동묘 묘지기가 뭐 하면 원님이 깨갱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청한테 우리가 짓밟혔잖아요. 청한테 짓밟히니까 어깃장 놓는 거예요. 너희 청 우리 인정 못해. 너희 청이 무너뜨린 명을 우리는 정신적 질서로 받을 거야. 그 명이 상징하는 체제를. 그 체제 그게 성리학.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련한 건데 저희 이게 이 송시열 까라 이런 사람들 막 욕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참 불쌍하다. 청에 대해서 주체성을 획득하려고 황당한 사고방식을 하나의 종교체제로 떠봤던 거예요. 성리학은 종교화된 유교입니다. 이거 일반 공맹 아닙니다. 공맹은 성리학처럼 종교가 아닌데 성리학은 완전히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문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걸 비판을 하면은 제재를 가하잖아요. 대표적인 예요. 우리 뭐 연암의 실학사상, 뭐 열하일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책 쓰는데 연암의 열하일기 언제 공개됐게요? 일제 때 일제 덕분에 공개됐습니다. 쓴 지 100년 지나서. 그전에는 꽁꽁 싸갖고 집안에서 가만히 감춰뒀어요. 후손들이. 그거 공개하면은 집 망하니까. 이런 흉악한 데가 있다고 여기가. 근데 그거가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면 가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청한테 짓밟혀갖고 나의 정체성을 주장해야겠는데 힘은 없고 하니까 우리는 너희 청의 정신세계 인정 안 해. 우리는 너희가 무너뜨린 명에 의해서 상징되는 그러한 원래 그 성리학 체계, 중화 체계를 우리는 신앙으로 삼어. 이러면서 청에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정신 틀거리에서 자라났으니까 당연히 위정척사가 먹히죠. 삿된 거다 이거예요. 악마다 이거 외부 세계는. 외부 세계는 악마고 바로 이 성리학 탈레반 요 시스템이 이게 선이고 이게 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을 보호하고 위정, 척사, 삿된 것, 악마스러운 거를 쳐내겠다 이거죠. 지금 뭐 IS랑 뭐가 달라요? 오히려 IS가 낫지. IS가 나 쿠란이 훨씬 나아요. 쿠란이 훨씬 더 품이 넓어. 이 성리학 탈레반들보다는. 쿠란 탈레반이 훨씬 낫다니까요. 우리 120년 전에 우리의 지식인들이 쿠란 탈레반보다 더 IS보다 더 지독한 성리학 탈레반이었다는 거가 우리가 출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지식층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이 근성이 어디 가겠어요? 1차 변태 딱 일으키죠. 그게 뭐냐? 신체호 1차 변태는. 세상은 아와 비아다. 이거는 뭐냐면
열강 논리를 고스란히 따온 거예요. 우리 조선민족과 조선민족의 적, 외부는 조선민족의 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조선민족. 저는 신채호가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김일성 영생교의 고문, 그것도 굉장히 높은 고문이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관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언제 퍽 하고 공산주의로 가냐? 2차 변태가 일어납니다. 이건 지정학적 기회주의인데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1918년부터 1917년에 일어났던 시작된 러시아 공산혁명이 내전이 4, 5년 이어지거든요. 적군과 백군 사이에.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적군과 백군이 크게 전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다국적 반공군이 출병을 합니다. 이 다국적 반공군의 주요 구성국가는 일제 미국, 영국입니다. 이 다국적 반공군의 80%가 일제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느낌에 일본의 적인 소련은 우리의 친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샷의 공산혁명과 독립을 한꺼번에 성취하자. 이게 이제 유행이 돼요. 이 유행을 퍼뜨린 인간이 이동휘입니다. 이게 이제 2차 변태죠. 그러다가 이제 내부 분열 딱 들어가요. 1930년대. 이게 뭐냐면 만주는 이게 이제 일제와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뭐 마적 때 중국의 군벌 이게 막 춤을 추는 피바다가 돼요. 거기 뭐 신의 성질도 없고 그냥 배신 때리고 그냥 서로 음모 짜서 잡아 죽이고 보통 피바다가 아닙니다. 만주가. 이 만주는 피바다가 돼가고 이쪽 한반도는 어떻게 되냐. 일제의 아주 철저한 반공 정책 아래서 그리고 일제가 이게 완전히 우리를 현대문명에 편입해서 끌어들여 버리잖아요. 강제 편입해 버리잖아요. 철도 놓이고 제도 정비되고 전기 들어가고 상하수 들어가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만들어지고 그땐 보통학교 소학교라 그러죠. 소학교 만들어지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쪽 민족계의 대학들 또 민족계의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들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쪽 이 한반도 쪽은 철저한 반공과 타율적 현대화가 막 겹쳐져서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 완전히 다른 이중 구조를 갖게 되죠. 이거는 저쪽 진영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나. 만주 쪽에서는 동북항일연군 니주아라 그러는데 제가 왜 이걸 영어로 썼냐. 동북항일연군이라고 안 쓰고. 저 조직이요. 독립군 조직이 아니에요. 저게 명목상은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저기가 워낙 화약고 같은 지역이잖아요. 저기 불똥 잘못 튀면 소련과 일제 사이에 전쟁 붙는 지역이거든요. 일본 군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언제 들어갔냐? 시베리아 아까 반공 다국적군 출병했을 때 1918년부터 일본군이 들어가 있던 지역이에요. 만주는. 그러니까 저게 워낙 민감한 지역이니까 저 동북항일연군 니주아는 소련의 국제운동 조직 국제운동관리부 그걸 코민테른이라고 그러죠. 소련의 코민테른이 코민테른 직할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Northeastern Asia Northeast Anti-Japanese United Army 동북항일연군. 실제로 니주아라고 찾아보세요. 영어 문서 많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 아닙니다. 그러면 만주에서는 니주아로 저쪽 공산계는 니주아로 결국 모아진 거고 여기서는 이 한반도에서는 남로당으로 이제 공산계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 한 번도 공산당 조직을 승인을 안 해요. 왜냐? 일본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소련은 뭐라고 말했냐. 일국 일당 원칙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인 일본 공산당에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한국계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단위로 성립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코민테른은 한반도에 관해서 조선 공산당을 면허장을 준 적이 없어요. 그때는 소련이 모든 공산주의 운동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면허장을 못 받으면 공산당이 성립을 못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사학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 일제 탄압에 의해서 공산당이 만들어지다 깨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일제 탄압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 소련이 면허장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소련 쪽에 접촉을 하면 소련이 그 정보를 일제에다 흘려줬을 거예요. 왜냐? 일제랑 잘 지내야 되니까. 소련이 나치랑 동맹 맺고 나서 독일 공산당원 명부를 나치한테 주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그 현실 정치의 세계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1차 내부가 이제 내부 분열이 이제 1930년대, 40년대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6.25 거치면서 결국 친소에서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3차 변태를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1945년에서 약 10여 년에 걸쳐서 남로당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남로당이 파괴된 자리에서, 그러니까 북으로 월북한 남로당 조직이 완전히 파괴돼요. 파괴된 자리에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들어오는 게 1970년경입니다. 이게 3차 변태입니다. 아직 변태 안 끝났어요. 12차까지 가요. 4차 변태는 뭐냐? 이건 마조키즘이죠. 이게 뭐냐? 여기 남로당의 후예들이 그럼 자기의 아버지, 큰형, 이모, 이모부, 뭐 고모, 고모부 이거 월북해서 북한 김일성 손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받들겠다고 나서요. 그게 1960년대에 벌어진 일이고요. 대구 경북이 본가입니다. 거기 통역당이고요. 이 같은 시기에 전남 쪽에서도 호남 쪽에서도 임자도 통역당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거 마조키스트라고 생각해요. 내 아버지의 원수, 아 위대하네. 내 어머니의 원수, 아 위대하네. 우리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의 원수, 아 위대하네. 우리 형님 잡아 죽인 저 원수, 아 위대하네. 이거잖아요. 마조키스트들이에요. 무슨 대한민국에 그렇게 원한이 많은지 자기 핏줄의 원수를 섬긴 자들이에요. 이자들이. 전 그래서 이자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내부 분열, 불행한 돌연변이가 생기죠. 이게 이제 제가 관계됐던 건데 이게 80년에서 85년까지 약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잠시 북한을 공산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는 반북 성향이 매우 맹렬한 공산계가 생겨요. 잠깐 5년 동안 반짝여요. 이걸 PD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고 나서 5차 변태가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그전까지만 해도 간첩 정부군 다 꼴방에 숨어서 했는데 이건 공공연하게 내놓고 평양방송 듣고 평양방송으로 뭉치자. 그래서 우리 출세하고 권력 잡자. 이러고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NL이에요. 주사파. 닥치고 종북으로 권력 잡자. 이게 80년대 후반에부터 이제 휩습니다. 그리고 6차 변태가 일어나죠. 6차 변태는 뭐냐? 평양에 꿇어. 이건 뭐냐면 이때까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반북 막스레닌주의, 반북 공산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야 이거 너희 다 이제 평양 앞에 꿇어. 이제 종북에 다 꿇어. 그래서 이 꿇는 게 성공을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민중당. 그게 원래 PD 성향이거든요. 백기환, 뭐 김낙중, 뭐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지? 저기 지금 저 해수부 장관 아니 저기 무슨 행자부 장관한 김부겸. 김부겸은 이제 족보에도 못 끼고 족보에 끼는 건 백기환, 김낙중 뭐 이런 사람들이죠. 또 이재호 뭐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좀 낄 거예요. 민중당에. 거기 누구에서 누구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남파 고등간첩 이선실한테 거액을 받고 이 PD 성향들이 종북과 결합을 한다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당에 있어서 민중당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밑바닥에 조직에 있어서는 산호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산호맹을 PD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산호맹 강령 보면요. 종북과 함께한다예요. NL과 함께한다. 그게 6차 변태입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변태는 7차 변태입니다. 이제 80년대 말이 되면 89년부터 이제 동구권 무너지고 91년에 소련 무너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공산주의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NL과 상관없이 전혀 겉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 퍽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그람시의 침투 진지 구축이 대두해요. 이게 뭐냐면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직접적 이념을 많이 얘기 안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야 진실 없어. 옳고 그름 없어. 누가 아냐. 인간은 그 알도리 없어.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인생 무의미한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무도덕한 거야. 그러면 인간의 삶의 의미 뭐야? 아 그거 순간적으로 눈 맞은 동지라고 부르지도 마.
친구라고 부르지도 마. 그냥 순간적으로 눈 맞은 원나잇 스탠드 섹스랑 똑같은 거야. 순간적으로 눈 맞아서 촛불 들고 같이 휘두르다가 한번 불태우고 그 희열, 그게 인생이야. 이게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 공용어가 돼요. 저 동네에서.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 조국의 그 시건방진 제목. 대한민국에 고한다. 지까짓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고해요. 그 시건방진 제목으로 쓴 그 책. 사실은 책도 아니고 그 여기저기 기고했던 기고문 그 찌라시들 긁어 모아놓아서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서문에 보면 나는 락강의 주이상스 뭐 이런 락강이 이게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한 떠든 그 정신과 의사거든요. 주이상스가 뭐 희열 뭐 섹스와 같은 희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포스트 모더니즘 언어 쓸 줄 안다 이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 진실도 없고 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서로 눈빛이 뾰로롱 통해가지고 촛불 들고 설치고 때려 부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네가 막스 레닌이었으면 어떻고 네가 간첩이면 어떻고 네가 종북이면 어떻고 도덕도 진실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동성애자면 어떻고 네가 양성애자면 어떻고 네가 아주 골 때리는 페미니즘이면 어떻고 그래 우리 다 뜨뜻하게 다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울트라 슈퍼 접착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너 사회 불만 있지? 각 분야로 다 들어가. 우리 많잖아. 우리 전대협 100만학도 아니야. 이제 우리 나이 먹어 가잖아.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서 다 또아리를 틀고 다 장악하면 세상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람스의 침투 진지 전략하고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 딱 밑바탕에 깔려서 그러한 전술을 사용하는 종북이 완성된 거예요. 친북이 완성되고. 그게 무시무시한 7차 변태입니다. 8차 변태 일어납니다. 이거 언제 하냐. 김영삼, 김대중 때입니다. 이때부터 햇볕이요. 저게 김영삼 때 시작한 거예요. 김영삼 취임사가 그거 아니에요.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 한화산 같은 사람 끼고서 저짓한 거 아니에요. 김영삼이. 전쟁이나 평화내죠. 기본이. 친북으로 번영하자죠. 그게 8차 변태가 1990년대부터 94, 5년경부터 92, 3년경부터 김대중 말까지 저게 이어진 겁니다. 2000년대 초까지. 9차 변태 노무현이 되면 이제 계급장 떼고죠. 좌파 파퓰리즘하고 종북이 결합하죠. 그 이미지는 붉은 악마죠. 저는 붉은 악마도 까봐야 된다고 봐요. 왜 하필이면 붉은색을 썼고 왜 하필이면 악마라는 이름을 했냐. 저 까봐야 돼요. 저거 상징이 저렇게 선택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몽준 씨 한번 청문회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왜 당신이 붉은 악마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그 배경 당신 어디에서 아이디어 얻었냐. 혹은 당신 모르게 이미 돼 있었는데 당신이 그냥 된 거냐. 저거 한번 뒤져봐야 돼요. 저런 상징이 퍼져나가고 일부 뭐 그냥 정신없는 젊은 애들이 그냥 장난삼아서 할 수는 있는데 저거를 정몽준 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아우라를 써주고 돈으로 밀어주고 할 땐 공작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저게. 그때 붉은 악마밖에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팬덤이 있었을 거예요. 푸른 악마도 있고 푸른 천사도 있고 녹색 악마도 있고 녹색 천사도 있고 그중에 하필이면 붉은 악마 딱 집어가지고 정몽준이 아우라 써주고 돈 질른 거 아니에요. 그거 청문회 해봐야 된다니까요. 당신 그때 누구 말 들었어? 당신 그때 누구 말 들었어? 하고 귀를 잡아다가 끌어다 놓고서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효순미선 똑같죠 저거. 작전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을 그 완전히 그 쓰레기 취급하는 저 양키 미제 군인들 몰아내자 이러고 튀어나왔던 사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누구지? 저거 강남 스타일 부른 그 싸이가 그때 노래 부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미군 잡아 죽여도 아니야. 미군을 잡아서 죽여. 그 애비 애미 자식 며느리 다 잡아서 죽여.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그러고서 노래 불렀어요. 싸이가 2002년에. 거기 비유 맞춰서 다시 대마 걸린 거 풀고 다시 컴백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컴백하셨지.
그런 흉악한 노래. 그건 반인류적 노래거든요. 엔타 휴머니티. 싸이가 왜 못 듣는 줄 아세요? 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영어로 트위터 날리고 해서 못 든다고 생각해요. 싸이 처음에 강남스타일에서 미국서 키워주려고 그랬지. 근데 그게 딱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못 듣게 됐어요. 그때 저한테 야 그거 키우는데 싸이 착한 사람이야 개인적으로는. 근데 왜 거기다 시비 걸어 하고 저한테 여기저기 왔는데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저 싸이의 저 뒤를 발목을 딱 걸어놔야 엔터계에서 해외로 좀 뜨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조심한다. BTS 몸조심하잖아요. 한국 정치에 쉽게 안 끼어들잖아요. 왜냐? 싸이 죽는 거 봤거든. 뜰라 그러다가 깔아앉아 버리는 거 봤거든. BTS가. 비도 한국 정치에 쉽게 못 끼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격이 필요한 거라고 이게. 대가 치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 기풍이 생기고 전통이 잡힙니다. 자, 그게 이제 그 9차 변태죠. 이제 10차 변태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장악한 세상이죠. 검은 것도 흰 것 만들 수 있다. 광우병. 검은 것도 흰 것 만든 거죠. 천안함 터지고 나서 연평 포격 날 때까지 6개월 동안 국민 조사해 보면요. 천안함이 미국의 조작이거나 한국군의 조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7, 80%가 넘어요. 검은 것도 흰 것 만든다는 거야. 그런 소리 떠드는 저쪽 애들 트위터를 트윗에서 오늘은 뭐 공머시기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진머시기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조국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거를 계속해서 조중동이 보도하잖아. 검은 것도 흰 것 만들 수 있는 파워를 이미 그때 가진 거예요. 2008년, 2010년에. 그러니까 당연히 세월호도 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세월호 저거 국정원에 음모한 거다 이거요. 일부러 사람 잡아 죽인 거다 이거 박근혜 정부가. 애들 잡아 죽인 거다. 그 세월호 의혹 언제 밝히냐. 그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잖아. 탄핵 촛불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10차 변태입니다. 11차 변태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만들겠다. 그래서 영생하는 수령 김일성, 영원한 숙주 대한민국. 이게 그들의 로망이었죠. 그런데 이게 망하니까 이제 12차 변태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냐. 평양붕괴도 영원히 유지될 권력. 이게 이제 저들의 이제 정치 프로그램이 바뀐 거예요. 의도가 바뀐 거예요. 평양붕괴, 북한 해방 이후에도 이어질 침몰시킬 수 없는 권력. 저는 IPPC라고 부릅니다. Invincible Power for Post Collapse. Post Collapse는 붕괴 이후. 붕괴 이후를 대비한 침몰시킬 수 없는 권력. 그게 저들의 로망이 된 거예요. 자, 무엇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중동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조중동에도 또 자유한국당에도 어디에도 통찰과 리더십이 안 보여요. 정치권에도 언론에도. 그러면 우리 청년 띄워서 하자. 청년은요 기성세대 찜쪄 먹을 정도의 아주 그 영악한 정치 투기꾼 행태를 보입니다. 그 정경련에서 돈 질러서 기른 대학생 조직 있잖아요. 한국 대학생 포럼 한대포. 거기에 간부 홍준표 때 그 비대위의 청년 몫으로 비대위 시켜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언저리에 여성분 우파 시민운동 열심히 했다고 시켜놓으니까 이 둘이서 제일 앞장서서 마이크 잡고 나발 불었잖아요. 박근혜 호적파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그 다음에 꼭 청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 조봉암 그 기념사업회 죽산 조봉암 신원운동 한다는 그 단체 사무총장인가 그 사람도 거기 끼어드니까 그 사람도 제일 먼저 나발 불어. 박근혜 호적파내라고. 근데 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 다음에 조봉암의 지읒자도 안 봐요. 그전에는 그거 어떻게 좀 화해시켜가지고 좀 달래서 좀 순치시킬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젠 지읒자도 안 봐. 야, 그 근성이 어디 가겠냐. 그 근성이 어디 가겠냐. 그 다음에 요새 보세요. 얼마 전까지 요새 이제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 머리 숙이고 있는데 청년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아니 이쪽 보고서 그랬잖아. 그 앵무새 탄무새 탄핵 무효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저 틀딱들. 그래서 탄무새라고 저희를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닭대가리 합창단이라고 저희를 조롱했잖아요.
이른바 띄워준다는 청년 우파 유튜버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 띄울 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그 우파의 그 저기 제이모 씨, 그 제일 잘 나간다는 우파 유튜버, 그분은 좀 책임 좀 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원인이 뭔가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지식, 정신, 상징, 문화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6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일제시대 때 혹은 일제 직후에는 일제가 주도한 현대문명 강제 편입이 우리한테 엄청난 분발심과 정치적 긴장을 이렇게 불러일으켰었는데 그게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선배 세대 입장에서 보면 저 일본 애들도 현대문명을 저렇게 참 영악할 정도로 잘 흡수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못할 뿐만이 아니라 먼저 한 걸음 앞서서 현대문명 흡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우리 위에 올라탔다. 야, 얼마나 쪽팔리냐. 이러한 정신적 긴장이 있었어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6.25의 본능적 반공의식 증발해 버렸죠. 6.25 얘기하면 무슨 뭐 옛날 얘기 또 하셔. 6.25라는 경험이 우리한테 얼마나 원초적인가, 얼마나 본질적인가, 그리고 어떻게 재해석돼야 되는가, 이게 다 증발해 버렸다고요. 세 번째, 풍요 덕분에 헝그리 정신 증발해 버렸죠. 헝그리 정신 증발하고 지금은 뭐 연민과 배려와 PC의 천국이 돼 버렸죠. 인간이요, 연민할 필요 없어요. 많이 인간처럼 강인한 동물이 없습니다. 인간한테 필요한 거는 자조의 정신과 자립을 향한 몸부림이지, 내가 누구를 연민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에요. 그건 영어에 딱 들어있어요. 영어에 상대방한테 딱 눈부릅 뜨고 I pity you. 나 너 불쌍하게 생각해. 그 말했다가는 그냥 맞아 돌아가십니다. I pity you. 그것처럼 흉악한 욕이 없어요. 나 너 연민해. 내가 좋아서 내 선택, 내 책임으로 내가 몸부림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헝그리 정신 증발하고 전부 연민의 대상으로 하고. 저는 우리 고등학교 후배뻘 될 텐데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서울대 무슨 교수, 김머시기 교수. 저는 그 책, 그 베스트셀러 떴는데 그거 책 제목 보고 제가 3일을 오버하이트 했습니다. 너 아프지? 너 그래서 청춘이야. 무슨 연민 플레이를 그따위로 하냐고요, 교수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연민이 아니라니까요. 터프한 그런 근성이지. 내 인생 내가 좋아서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지. 니까짓 게 뭔데 날 연민해 임마 하고. 제가 만약에 그때 나이가 어린 청춘이었으면요, 20대였으면 그 김 교수 가서 싸대기를 때렸어요. 이 늑다리 니까짓 게 뭘 날 연민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내 귀에다 대고 저기 무슨 뭐 달콤한 얘기하고 하고 네가 내 인생 보태준 거 있냐 그러고 싸대기를 때렸다니까요. 서울대 학생들 다 그만두세요. 제가 그때 서울대 다녔으면요, 그 김 교수 싸대기 때렸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 고등학교 후배뻘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창피하다 그랬어요. 김 교수 같은 자가 내 고등학교 후배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6.25의 주범인 중국과 우리가 열의 동침 상태로 빠지잖아요. 70년대 중반부터. 특히 90년부터. 그러면 역사의식 시비판단이 증발하죠. 6.25요. 주범이 중국이에요. 물론 뒤에서 시킨 건 스탈린이지만 100몇십만 들어와서 한 20만 죽었잖아요. 저쪽 중국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원인, 서유럽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현대정신, 그러니까 spirit of modernity 혹은 mind of modernity, 현대 마인드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받아오는 샘물인데 이게 오염이 돼버렸다고 한 50년 전부터. 미국의 반전운동, 그 다음에 서유럽 프랑스의 파리 68년, 이때부터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완전히 점령당해버려요. 이 5가지 아주 심각한 위기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지난 30년, 50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지, 무감각, 이게 6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식, 정신, 상징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은 12번째 변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변태를 해야 돼요. 우리도 변태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 보수에는 다행히 우리는 12개까지 안 가요. 보수는 이때까지 2개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3번째 보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보수는 기독교 보수주의와 그 다음에 경제적 보수주의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는 영국, 미국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공동체의 아주 좋은 습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리즈, 습속, 그 풍속.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또한 경제적 보수주의는 사유재산, 시장, 작은 정부,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는 그러한 경제 사상입니다. 이 2개가 영미에서는 보수주의의 2 기둥으로 잘 작동해온 편이고 앞으로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보수의 근본으로 파고 내려가야 됩니다. 보수의 근본이 뭐냐? 이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서 발견해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상적 보수주의입니다. 사상사에는 이미 이름은 있어요. 내용은 없지만 intellectual conservatism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옹호 성장시키는 것을 보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핵심 가치가 뭐냐?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 그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지만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리한 게 아니라 보수 정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200년 전에 영국 에드먼드 버크, 그 다음에 현대 기독 사상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쉐렌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에 이 관점주의, 이 개인주의, 진실 존중을 극도로 조명한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 그 다음에 현대 문명에 있어서 이 노동과 소통의 문제를 그리고 무도덕과 도덕의 문제를 조명한 프랑스의 에밀 드루킹, 1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보면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라는 게 있는 거고 그 핵심 가치는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구나. 영어로 말해서 individual dignity하고 intellectual integrity구나.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말해온 거네. 일관되게. 우리 보수 이거 지키는 걸 보수로 해야 돼.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다라고 딱 정의를 하면 보수 아닌 건 뭐야? 문명의 적이죠. 반문명이 돼요. 왜냐면 나 보수야. 근데 내가 뭐 지키려고 그래? 나 현대 문명 핵심 가치 지키려고 그래. 너 그게 뭔데?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야. 근데 너 보수에 반대? 그럼 너는 반문명이야. 너는 반 개인 존엄이고 너는 반 진실 존중이야. 즉 다시 말해서 보수의 반대가 진보가 되는 게 아니라 보수의 반대가 반문명이 돼요. 그래서 무지하게 전투적이 돼요. 이렇게 사상적 보수는. 이 얘기 다른 말로 뭐냐? 보수가 지켜는 것이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보수 안에는 클래식 리버럴이 포함되는 거예요. 클래식 리버럴이 뭐냐? 이게 원래 200년 전에 원래 보수의 모습입니다. 영국 보수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수를 파고 내려가서 200년 전에부터 원래 담겨져 있던 그 씨앗, 에드먼드 버크 사상에 담겨져 있던 씨앗 파보면은요, 진실 존중과 개인 존엄 딱 나와요. 그거를 현대 문명의 DNA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선언할 수 있냐? 그게 르네상스였고 그게 종교개혁이었다 이거예요. 현대 문명의 두 씨앗, 두 기둥, 두 주춧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르네상스는 진실 존중을 뜻하는 거고 종교개혁은 개인 존엄을 뜻한다. 왜냐? 개인 존엄은 세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그림자가 이 땅에 비춰진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 뿌리가.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나 니체는 뭐냐? 진실이 없으면 개인이 죽고 개인이 없으면 진실이 없어진다예요. 그게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니체는 극악한 반기독교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흔히 말해지는 그 사람이고,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기독 사상의 아버지라고 말해지는 사람인데, 그게 그 점에서 통한다고요. 극과 극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백모가 똑똑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때가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때가 됐냐? 현대 문명의 변곡점을 지났다니까요. 이게 현대 문명이요, 인간을 무도덕한 개인으로 막 찍어내는,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찍어내는 그런 고질병을 앓은 상태에서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는 개인 존중과 진실 존엄입니다라고 말을 해봐야 말이 안 먹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문명의 변곡점을 통과해서 나날이 스코프가 줄어드는 그 분업화된 노동 안에서도 세계와의 연결이 보이고 세계와의 유대가 보이게 됐고, 소통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개인화돼서 실시간화됐고, 멀티미디어화됐고, 시장이 세계화됐고,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의 안보 질서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문명이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을 해체하는 힘이, 그 해체하는 그 고질병이 극복되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야,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뭐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현실성을 갖게 됐다고요. 제가 좋은 거는 머리가 아니라 코입니다. 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얼른 뭐 좀 아는 척하고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라고 말해도 큰 구라는 아니겠다라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딱 들어가게 되면 200년 전 보수주의가 출발했을 때 에드먼드 버크 사상에서 딱 담겨져 있는 그게 보인다고요. 보수의 전일성. 보수 안에 이미 리버럴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리버럴이라면. 왜냐하면 보수가 문명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관점이니까. 이 보수의 wholeness, 보수의 전일성이 이미 있다고요. 보수 안에 보수든지 반문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보수는 이코르 문명적 가치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나미승만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나미승만은요, 보수당 안 만들었죠. 우나미승당은 만든 당이 휘그당이에요. 자유당이에요. 리버럴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의 아버지로 보잖아. 왜냐? 그 사람이 말하는 리버럴은 200년 전에 고전적 리버럴이고, 200년 전에 고전적 리버럴은 이미 보수 안에 들어있고 보수의 핵심 코어였거든. 그게 뭐냐면 200년 전에 고전적 리버럴이 프랑스 혁명의 피바다에 반대했다고. 개인 존엄이었다고요. 프랑스 혁명 피바다를 만들기 위한 거짓 선동에 반대했다고요. 진실 존중이었다고요. 아브라함 링컨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보고서 저 사람 보수주의자야 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냥 기독교 보수주의 혹은 경제적 보수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사상적 보수주의 관점에서 보면, 즉 보수라는 것을 문명이냐 반문명이냐, 개인 존엄이냐 개인 말살이냐, 진실 존중이냐 진실 경멸이냐, 이걸 보수라고 만약에 본다면 아브라함 링컨 사상적 보수주의죠. 이 사상적 보수주의는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전일성을 가집니다. 그 바깥에 존재하는 건 반문명이 되고 반개인이 되고 반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서 뭐를 해야 되냐. 사상적 보수주의의 바탕을 한 독립적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가 우리가 성취해야 될 변태고, 우리가 그 변태, 그 변신을 이뤄내면 저들이 12번째 변신을 하든 13번째 변태를 하든 저들 그냥 밟아서 골로 보낼 수 있다. 그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목요일 날, 이제 어디죠? 저기 프레스센터 20점 국제회의실에서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날 한 20분밖에 못해서 그날은 그냥 주막 안산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거기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대거 호화 출연하시니까, 조성환 교수, 이충근 박사, 또 국민대 이호선 교수, 홍재수 작가, 박영하 교수, 최원목 교수, 김철원 교수, 이런 분들이 총출동하시니까 문자로 참여 신청하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 목요일 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300회 의원실을 방문해서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 저희가 오셨을 때 어느 의원실 가십시오 하고 자료도 그 의원실도 배정해 드리고 자료도 챙겨 드리고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참여 신청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바쁜데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